불륜 상대와 뜨거운 밤을 보낸 직후 명품 가방을 사들고 아내의 마음을 달래려던 남편. 그러나 집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싸늘한 표정으로 육군 대령 정복을 입고 앉아있는 아내였다. 철없는 남편 장백은 젊은 내연녀와 하룻밤을 보낸 뒤 서둘러 명품 가방을 사서 아내의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난 3년간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내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령 정복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밤바람은 오후에 쏟아진 소나기의 습기를 머금어 쌀쌀하면서도 어딘가 끈적이는 감촉으로 뺨을 스쳤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 호텔 로비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호텔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차문을 열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장백은 호텔 회전문을 빠져나오며 비뚤어진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셔츠 기세에 희미하게 남은 여자의 농염한 향수 냄새를 지우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뒤를 인몽이 따라 나왔다. 그녀는 장백의 재킷을 아슬아슬하게 걸친 채 촉촉한 눈빛으로 아쉬운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장 대표님 벌써 가시게요? 오늘 밤은 같이 있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인몽은 길고 붉은 손톱을 한 손으로 남자의 단단한 팔뚝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지만 여자의 욕심은 늘 상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싶게 만들었다. 장백은 그녀의 손을 슬며시 밀어냈다. 거칠진 않았지만 명확히 선을 긋는 단호한 동작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 인몽에게 건넸다. 착하게 굴어.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이걸로 갖고 싶은 거 사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밤 10시 이후로는 전화하지 말고. 인몽은 카드를 받아들고 입가에 미소를 더욱 활짝 피웠지만 눈 뒤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장백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희미한 립스틱 자국을 남겼다. 알았어요, 오빠. 조심히 가세요. 사랑해요. 장백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바흐 뒷좌석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며 방금 전까지 그가 머물렀던 타락의 세계와 그를 분리했다. 그는 좌석에 등을 기댄 채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젊고 아름다우며 야망 넘치는 비서 인몽과 어울린 지 벌써 석 달째였다. 장백에게 있어 그녀는 단조로운 삶의 조미료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남자였고 잘나가는 IT 기업의 CEO였다. 상류층 세계에서 한두 명의 애인을 두는 것은 흠도 아니었다. 제 시간에 집에 들어가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는 한 누구도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차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서울의 밤거리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장백은 시계를 보았다. 밤 9시. 오늘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지만 인몽과의 밀회에 정신이 팔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죄책감이 섬광처럼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는 혀를 차며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잠깐 저기 신세계 백화점 앞에 세워요. 익숙한 VIP 고객의 풍채로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선 장백은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주황색 악어 가죽 버킨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거 포장해 주시오. 올해 한정판 맞죠? 매장 직원의 눈이 반짝 빛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장 대표님, 안목이 뛰어나십니다. 오늘 오후에 막 입고된 단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사모님께서 분명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장백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하겠지. 그의 아내 심령은 전형적인 현모양처였다. 순종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여자. 그녀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거대한 한남동 저택에 머물며 화초를 가꾸고 요리를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3년 전 그는 어떤 사고에서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묘한 인연과 자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을 잘 듣는 든든한 내조자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녀와 결혼했다. 장백의 눈에 심령은 맹물처럼 심심한 존재였다. 그녀는 인몽처럼 애교를 부릴 줄도 사업 이야기를 나눌 줄도 섹시하게 차려입을 줄도 몰랐다. 그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늘 목까지 단추를 채운 단정한 홈웨어를 입고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이런 비싼 명품 가방 하나면 저녁 약속을 어긴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터였다. 또한 그녀가 감히 자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묻거나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달콤한 재갈이기도 했다. 장백은 주황색의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차로 돌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모범적인 남편이라 자신했다. 아내를 때리지도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비싼 선물까지 사주지 않는가. 남자가 밖에서 바람 좀 피우는 건 아내가 모르면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그의 논리였다.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임몽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오빠, 도착했어요? 오빠 향기가 벌써 그리워요. 오늘 밤 이 침대, 너무 넓은 거 있죠? 장백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집착은 질색이었다. 그는 메시지를 바로 삭제한 뒤 설정에 들어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임몽의 번호로부터 오는 모든 알림을 차단했다. 마치 프로그래머가 코드의 버그를 수정하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하게 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장백은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다. 성공적인 사업,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뜨거운 애인.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왕국의 왕이었다. 하지만 장백은 몰랐다. 그가 임몽과 함께 호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그니엘 호텔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한 대의 초망원 렌즈 카메라가 그의 모든 몸짓, 스킨십, 그리고 애인에게 블랙카드를 건네는 장면까지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은 파파라치가 아니었다.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귀에는 전문 통신 장비를 착용한 젊은 남자였다. 목표, 남동쪽으로 이동. 동행한 여성은 임몽으로 확인. 사진 및 영상 데이터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완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계속 추적할 것. 놓치지 마라. 대령님께서 자택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장백은 여전히 안락한 마이바흐 안에서 이름 모를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안에 심령을 가두고 있다고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새장이 실은 자신의 목을 단단히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게임의 지배자이며 사랑과 물질을 베푸는 존재라 여겼지만 이 체스판에서 그는 이미 허용된 선을 넘어선 졸에 불과했다. 차는 나무 그림자가 아름다운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로 접어들었다. 장백이 언제나 평온한 안식처라고 여겼던 그리고 어리숙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옆자리에 놓인 에르메스 쇼핑백을 흘끗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선물을 받은 심령이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내 감동의 눈물을 글썽일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녀는 또다시 그를 위해 뜨끈한 김치찌개를 데우고 목욕물을 받아주고 피곤한 그의 어깨를 주물러 줄 것이다. 완벽한 인생이야. 장백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교하게 조각된 육중한 원목 대문 뒤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뜨거운 김치찌개가 아닌 이미 결정된 차가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차가 빌라 정문 앞에 멈추자 운전기사가 서둘러 내려 문을 열었다. 장백은 차에서 내려 부촌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립스틱 자국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명품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섰다. 근처 덤불 속 어둠 속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껐다. 차 안에 앉은 사람이 노트북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리자 검은 화면에 목표, 통제 구역 진입 완료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장백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그를 감쌌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오만함이 그 감정을 덮어버렸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육중한 문이 등 뒤에서 닫히며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는 현관에 서서 늘 심령이 가지런히 놓아두던 실내 슬리퍼를 습관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오늘 바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를 맞으러 달려나오는 다급한 발소리도 심령이 늘 피우던 라벤더 향초 냄새도 그리고 가장 이상하게도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가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부엌에서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을 터였다. 심령? 장백이 불렀다.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섬뜩할 정도의 침묵만이 돌아왔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불쾌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디 갔지? 저녁에 안 들어왔다고 삐친 건가? 그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거실로 들어섰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집이 갑자기 묘지처럼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바닥 난방. 온돌이 꺼져 있는지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스며들어와 오싹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샹들리에 스위치를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정전인가? 장백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려던 순간 거실 중앙 소파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독서등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군용으로 보이는 노란 불빛이 한 점에 집중되는 특수 조명. 그 불빛 아래 심령이 앉아 있었다. 장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희미했던 불안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거만한 말투로 힐난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전됐으면 관리실에 전화도 못해?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없고 불도 꺼져 있고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대체? 심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한 소나무처럼 허리를 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장백이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작은 조명빛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심령은 평소 입던 실크 잠옷이나 익숙한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각 잡힌 올리브색 군복이 입혀져 있었다. 모든 선과 바느질에서 장엄함과 권위가 느껴졌다. 어깨 위 견장에는 붉은 바탕 위에 빛나는 금빛 별 2개, 대령 계급장이 희미한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령 계급장. 장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몇 초간 눈을 깜빡였다. 눈앞의 기이한 광경을 소화하려 애쓰던 그는 이내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야, 오늘 우리 와이프 분위기 좀 바꿨네? 이런 섹시한 코스프레를 다 하고. 그 옷 어디서 구했어? 진짜 같긴 하네. 의상실에서 빌렸나? 그는 에르메스 쇼핑백을 티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음흉한 욕정이 번들거렸다. 좋아, 당신이 날 놀라게 한 건 인정할게. 군인이라? 취향 독특한데. 어디 보자. 대령님이라고? 내가 늦게 들어온 벌이라도 주시겠다? 심대령님, 벌 받겠습니다. 침대에서. 장백의 손이 심령의 뺨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이 그의 손을 막았다. 심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늘 온화하고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그녀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싸늘하며 살기까지 품고 있었다. 그것은 토라진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장백, 똑바로 써.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낮고 힘있는 음성이 명령의 위압감을 담고 있어 장백은 저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당신, 무슨 말투야? 뭐에 씌었어? 장백은 더듬거리며 남은 남자의 체면이라도 지키려 애썼다. 그는 테이블 위에 에르메스 가방을 가리켰다. 당신 주려고 선물 사왔어. 버킨백이라고. 이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만 좀 튕기고 이 배우 같은 옷 좀 갈아입고 뭐 먹을 것 좀 차려와. 배고파. 심령은 여전히 수천만 원짜리 가방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지난 3년간 장백이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았던 군인의 기백이 흘러넘쳤다. 그녀가 일어서자 키마저 커 보이는 듯했다. 더 이상 남편의 등 뒤에 숨어있던 작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며 장백의 모습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녀가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군화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하는 강철 같은 소리를 냈다. 장백 씨,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 중에 모처럼 박히는 듯했다. 장백은 뒷걸음질 치다 티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는 이 기묘한 상황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저 군복은 너무나도 몸에 잘 맞았고 너무나도 진짜 같았다. 휘장, 명찰, 심지어 소매 끝에 아주 작은 해진 자국까지 새로 빌린 옷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장백의 입에서 어리석은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는 그녀와 3년을 함께 살고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누구냐고 묻고 있었다.
심령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에르메스 가방 옆에 놓여있던 서류철을 들어 장백에게 가볍게 던졌다. 열어보세요. 다 보고 나서 내가 누군지 물어보시죠. 장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다만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위로 해제라는 글자가 덧씌워져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첫 장을 넘겼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디테일한 사진들이었다. 석 달 전, 그가 잇몽의 허리를 감싸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가 그녀에게 보석을 사주는 사진, 지난주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 바로 오늘 저녁 호텔을 나서며 잇몽에게 블랙카드를 건네는 사진까지. 시간과 장소가 초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장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어 심령을 보며 더듬거렸다. 당신, 날 감시했어? 흥신소라도 고용한 거야? 심령, 당신 미쳤어? 감히 내 사생활을 침해해? 그는 분노를 터뜨리며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두려움을 감추려 했다. 그는 사진 뭉치를 바닥에 내던지며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은 그냥 빌어먹고 사는 여자일 뿐이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줬더니 감히 주인을 물어? 심령은 그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광대의 연극을 보듯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난 이미 사인했어요. 당신도 사인해요. 장백은 이혼 서류와 아내의 군복을 번갈아 보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순종적이던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 군복은 대체 무엇인가? 재산 분할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지? 꿈깨. 한 푼도 못 줘. 내가 당신을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장백. 심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국경지대의 눈보라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그 더러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똑똑히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왼쪽 가슴, 작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훈장들이 달린 곳을 가리켰다. 지난 3년간 난 실업자 주부가 아니었어요. 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심령 대령입니다. 내 임무는 당신의 회사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국제자금 세탁 조직을 감시하는 위장 잠입이었습니다. 장백은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귀가 멍멍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보부, 자금 세탁, 위장 잠입. 이 단어들은 그의 화려한 비즈니스 세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거짓말. 당신이 날 속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임무는 오늘 오후부로 종료됐습니다. 당신의 파일은 군 검찰로 이송되었고 이 결혼은. 심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불륜 사진 더미 옆에 초라하게 놓인 에르메스 가방을 스쳐본 뒤 장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결혼 역시 당신의 인격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장백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여자, 자신이 경멸하고 집안의 장식품 정도로 여겼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심장을 잔혹한 진실로 짓누르며 당당하고 권위 있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3년간 속아온 것은 심령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한남동 저택의 거실 공기는 마치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하게 압축되어 있었다. 군용 독서 등에서 나온 노란 불빛이 심령의 옆얼굴에 비치며 뚜렷한 음영을 만들어냈고 지난 3년간 장백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냉철하고 단호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장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사진 뭉치를 든 손을 심하게 떨었다. 목구멍이 뜨거운 모래를 삼킨 것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손에 들린 사진들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성공한 남자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치명적인 비수였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자 연애게임의 지배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모든 행적은 그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아내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심령이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동반하여 장백을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며 움츠러든 그의 그림자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여 네 라고만 대답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그에게 쓱 밀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인해요. 그게 당신이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장백은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 이혼 합의서라는 세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따가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심령의 눈에서 작은 동요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배신당한 여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간의 고통이나 질투.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의 당황한 모습만을 비출 뿐이었다. 당신, 이혼하자는 거야? 겨우 이런 일 때문에? 장백은 더듬거리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사진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유혹도 있는 거야. 걔는 그냥 비서고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그냥 잠깐의 불장난이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법적으로 장백의 아내인 사람은 당신뿐이야. 이것 봐. 당신 주려고 에르메스 가방도 사왔잖아. 잠깐의 질투심 때문에 우리 가정을 깨지는 말자. 심령은 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었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가정의 행복? 장백 씨. 3년 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당신이 마음대로 진열장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인형?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둘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에게서는 익숙한 라벤더 향 대신 희미한 화약 냄새, 북녘의 모래바람 냄새, 위험한 냄새가 났다.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요? 심령의 질문에 장백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심령이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고 믿었다. 몇 년 전 교통사고에서 자신이 그녀를 구해줬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여자가 운 좋게 자신이라는 금수저를 물었기에 기꺼이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야, 내가 당신을 구해줬으니까. 틀렸어요. 심령이 그의 말을 칼같이 잘랐다. 3년 전 나는 장백그룹과 연관된 국제자금 세탁 조직에 접근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는 내가 조직의 중요 인물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민 위장사고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어리석은 등장이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죠. 신분을 숨기고 계속 수사하기 위해 나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백의 아내라는 신분을 위장용 방패로 삼기 위해서. 장백은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위장, 수사, 자금 세탁.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그가 가졌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당신, 뭐라고? 당신이 경찰이라고? 나는 군인입니다. 심령이 군복 매무새를 고쳤다. 그 동작에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다. 암호명 X9. 나의 위장 잠입 임무는 오늘 16시부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상부에서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승인하는 즉시 당신은, 장백 씨는 직접적인 범죄 증거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무지와 탐욕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분류는 혼인법을 위반했고 군 장교의 사생활을 노출시킨 것만으로도 이 저급한 연극을 끝낼 이유는 충분합니다. 장백은 휘청거리며 소파 팔걸이를 붙잡아야 겨우 설 수 있었다. 그가 무시하고 빌부터 산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그의 정치적,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속았다는 느낌, 농락당했다는 느낌에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하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이 사기꾼 같은 년, 감히 3년 동안 날 속여?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돈 쓰면서 이제 와서 날 물어? 군인은 무슨, 어디 군대 논팽이랑 붙어먹고 그 옷 얻어입고 와서 날 협박하는 거겠지. 장백은 얼굴이 벌개져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아내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폭력적인 언사로 그녀를 억누르고 자신이 이 집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심령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장백 씨, 당신은 군인이라는 두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군복에 대해 알 자격은 더더욱 없고요. 그녀는 이혼 서류를 들어 테이블 위를 가볍게 쳤다. 사인해요. 내가 강제적인 수단을 쓰게 만들지 마요. 그때는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그 대표 자리, 장씨 가문의 허울 좋은 명예까지도 잿더미가 될 테니까. 날 협박하는 거야? 장백이 비웃었지만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달려들어 심령의 손에서 이혼 서류를 낚아챘다.
사인 안 해. 내 재산 나눠 먹으려고 이혼하자는 거지? 꿈깨. 내가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혼인 사기죄로 고소하겠어.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장백은 미친 듯이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어 눈처럼 하얀 조각들을 허공에 흩뿌렸다. 그는 씩씩거리며 증오에 찬 눈으로 심령을 노려보았다. 이혼은 없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고 장씨 집에 빌부터 사는 여자야. 어딜 가려고? 당신의 그 거지 같은 시골집으로. 내 돈 없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내가 당장 당신 부모님이랑 동생들한테 보내는 생활비부터 끊어버릴 테니 그때 가서 나한테 빌어보라고. 심령은 바닥에 흩날리는 종잇 조각들을 보다가 분노로 일그러진 장백의 얼굴을 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그가 가여울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지어낸 가난한 시골 가족 이야기를 아직도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 그가 매달 보내는 돈이 사실은 산골 아이들을 위한 자선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 이미 나라를 위해 순직한 열사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한 장 찢으면 내 변호사가 10장을 다시 인쇄할 겁니다. 심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걱정은 마세요. 당신은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모두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시거든요. 장백은 멈칫했다. 심령의 말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 같았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정보를 소화하기도 전에 빌라 정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려 퍼지며 상류층 동네의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울부짖는 듯한 엔진 소리는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카나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하고 거친, 절대적인 위압감을 동반한 군용 디젤 엔진의 굉음이었다. 장백의 발밑 땅까지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장백은 놀라서 거실 창가로 달려갔다. 강화유리 너머로 두 줄기의 강력한 전조등 불빛이 정원을 가로질러 거실 안까지 비추었고 그는 눈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다. 뭐야 대체? 그는 중얼거리며 서둘러 문으로 달려갔다. 분노는 잠시 호기심과 불안감에 묻혔다. 그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빌라 정문 앞에 위압적인 차량 3대가 멈춰서 있었다. 앞뒤로는 경광등을 단 검은색 SUV가 길을 막고 있었고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청색과 적색 불빛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장백을 가장 경악시킨 것은 중앙에 있는 차량이었다. 그것은 개조된 군용 지휘 차량으로 강철 괴물처럼 거대했다. 무광에 짙은 국방색 도색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었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가 새겨진 번호판이었다. 육군 번호판. 이 나라에서 군용 번호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군대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며 장백처럼 돈과 사업적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장백이 늘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빌라의 철제 대문은 그 위압적인 차량들 앞에서 종잇장처럼 얇아 보였다. 단지 경비 초소에서 한 경비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와 감히 한마디 묻지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중앙의 군용 차량 문이 열리고 젊은 남성 한 명이 내렸다. 그는 전투복 차림에 군화를 신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다. 소나무처럼 꼿꼿한 자세에 얼굴은 강인하고 젊었지만 눈빛은 극도로 날카로웠다. 젊은 장교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장백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향했다. 다른 2명의 군인이 호위 차량에서 내려 차 양옆에 부동 자세로 서서 손을 권총 손잡이에 얹은 채 완벽한 경호태세를 갖추었다. 장백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문틀에 등을 세게 부딪혔다. 그는 입을 열어 감히 누구냐고,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굳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젊은 장교는 거실로 들어와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 사이에 꼿꼿이 서 있는 심령을 보았다. 그는 즉시 부동자세로 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필승!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방정보본부 작전처 경호 1팀장 진립소령 명령 대기 중입니다. 복귀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지휘관님, 탑승하시죠. 대령님, 지휘관님이라는 호칭이 장백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젊은 소령을 번갈아 보았다. 연기가 아니었다. 사기극도 아니었다.
저 군인의 눈에 담긴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심은 결코 연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심령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내 경례를 했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백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위엄있고 고귀해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비천하게 느껴졌다. 진소령 수고했소. 갑시다. 심령은 짧게 말하고 아무 짐도 챙기지 않았다. 장백이 사준 옷, 보석, 명품들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었다. 그녀는 오직 책상 위에 있던 기밀 해제된 서류철만 챙겼다. 그녀는 장백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멈추지도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군복 자락이 그를 스치며 차가운 바람을 일으켰다. 심령, 장백이 힘없이 불렀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진립소령의 날카로운 눈빛에 즉시 손을 거두었다. 그것은 만약 그가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댔다가는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겠다는 경고의 눈빛이었다. 심령은 문 밖으로 나섰다. 이미 소라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을 끈 상태였다. 이 빌라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가닥하는 인물들이었지만 한밤중에 군용 번호판을 단 차량이 와서 사람을 데려가는 광경은 처음이었다. 맞은편 저택의 사모님들, 평소 심령을 시골 출신 촌년, 남편에게 빌부터 산다고 험담하던 그들이 이제는 커튼 뒤에 숨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 저거 장 대표 부인 아니야? 군복을 입었네? 계급장 좀 봐. 대령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육군 번호판 단차.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장씨 집안. 이번에 단단히 잘못 건드렸나 보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장백의 귀에 들려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치욕과 굴욕감이 밀려왔다. 그는 이웃들에게 자기 아내가 순하고 말 잘 듣는다고 자랑했었다. 이제 바로 그들이 그 순한 아내에게 가장 권위 있는 방식으로 버림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심령은 군용 차량 옆에 섰다. 운전병이 이미 문을 열고 부동자세로 경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등 뒤에 화려한 빌라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문 앞에서 움츠러든 채 서 있는 장백과 그 옆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선명한 주황색 에르메스 가방을 스쳐 지나갔다. 미련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장백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출발. 진립소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렸다.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조등 불빛이 마지막으로 장백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차량들이 밤속으로 사라지며 희미한 연기와 죽음 같은 침묵을 남겼다. 장백은 넓은 집 안에 홀로 서 있었다. 활짝 열린 문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시렸다. 그는 발밑에 흩어진 하얀 장례식 꽃잎 같은 이혼 서류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군복을 입은 심령의 모습, 그녀의 차가운 눈빛, 군인들의 경외심 가득한 태도, 모든 것이 느린 영상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그는 옆에 놓인 주황색 에르메스 가방을 보았다. 이제 그것은 눈부시게 조롱적으로 보였다. 그는 수천만 원을 들여 그것을 샀다. 아내의 침묵과 충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여자는 어깨에 국가의 중책을 짊어지고 손에는 그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기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 위 계급장에 비하면 이 가방의 가치는 사막의 모래 한 알에 불과했다. 장백은 웃음을 터뜨렸다. 공허한 방 안에 마르고 뒤틀린 쓰디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심령이 잔인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어리석음과 배신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여자를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밀어냈기 때문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장백이 꺼내보니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그가 임몽에게 준 카드가 방금 보석 매장에서 5천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그는 메시지를 보고는 휴대폰을 벽에 세게 던져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된 것을 깨달은 남자의 미친 웃음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오늘 밤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장백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백은 싸늘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이 하얗게 흩어져 있었다. 군용 차량의 굉음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며 자존심을 갈갈이 찢는 듯했다. 그는 장식장에서 양주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코를 찌르며 기침이 터져 나왔고 눈물이 흘렀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심령이 대령이라고? 심령이 위장 잠입 요원이라고? 3년 내내 고개 숙여 네네 하고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잔돈을 따지던 여자가 군부대에서 군용 번호판을 단 차를 보내 모셔갈 정도의 권력자라니. 장백은 술병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쳤다. 그는 믿지 않았다. 이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군대에 어떤 높으신 분과 바람이 나서 그 남자가 이 연극을 꾸며 자신에게 망신을 주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고. 그래, 틀림없어. 심령은 부모 없는 고아였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여자가 어떻게 29살의 대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신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겨우 오늘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녀가 뭘 믿고. 장백은 부서진 액정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 영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의 뒷골목에서 기업인들의 더러운 뒷조사를 처리해주는 베테랑 사설 탐정이었다. 진 영감, 급한 일이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수화기 너머에서 잠결이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 대표님,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또 애인 문제입니까? 아니, 내 아내, 심령을 조사해 주시오.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 특히 군대와의 관계를 샅샅이 파헤쳐줘요. 고급 장교를 사칭하는 것 같소. 알겠습니다. 정보 보내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결과 드리죠. 하지만 군 관련 조사는 비용이 3배입니다. 장백은 이를 악물고 동의했다. 그는 심령의 주민등록 번호와 기본 정보가 담긴 사진을 진 영감에게 보냈다. 하지만 15분도 채 되지 않아 장백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진 영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장백, 당신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 무슨 소리요? 대체 나한테 뭘 준 거야? 당신 아내 주민번호로 전산망에 접속하자마자 내 서버가 국가안보방화벽에 잠기고 화면에 S급 적색 경보가 떴다고. S급이 무슨 뜻인지 알아? 국가 1급 기밀, 국가가 특별 보호하는 인물이란 뜻이야. 10분 안에 국정원에서 들이닥칠 거라고. 난 지금 하드디스크 파괴하고 도망치는 중이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장백은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S급 기밀. 진 영감의 공포에 질린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심령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장백은 차키와 재킷을 챙겨들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임몽에게로 향했다. 마이바흐가 밤거리를 질주했다. 임몽의 오피스텔 문이 열리고 그녀는 얇은 슬립 차림으로 나타났다. 장백은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몽아, 큰일 났어. 심령,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임몽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여우 같은 눈이 계산적으로 빛났다. 그녀는 장백의 경쟁사,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장백을 끌어안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진정해요. 그 여자한테 속은 거예요. 생각 좀 해봐요. 진짜 대령이라면 왜 3년 동안 오빠 밑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겠어요? 왜 생활비 한 푼 한 푼을 탔었겠어요? 이건 다 오빠가 나 때문에 자기를 버릴까봐 꾸민 쇼라고요. 목적은 오빠한테 겁을 줘서 이혼을 못하게 하거나 하더라도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려는 수작이에요. 임몽의 말은 장백에게 안정제처럼 작용했다. 그래, 그게 더 이치에 맞았다. 아내가 자신을 속인 교활한 여자라고 믿는 편이 자신이 어리석게 놓쳐버린 위대한 여자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견디기 쉬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선수 쳐야죠. 당장 재산을 빼돌리고 유령 회사에 투자해서 장부상 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불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우리도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고 소문을 내요. 오늘 밤 그 군용차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제비족을 스폰서로 뒀다고 퍼뜨려요. 여론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장백의 눈이 빛났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는 심령을 파렴치한 여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것이다. 몽아,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는 임몽을 끌어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췄다. 그는 자신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심령,
감히 나랑 싸워? 어림도 없지. 두 사람은 승리를 상상하며 웃었지만 그들의 모든 대화와 추악한 계획이 장백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를 통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작년 심령이 생일 선물로 준 초소형 도청 장치가 내장된 시계였다. 다음 날 아침. 장백그룹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백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재무팀에 불호령을 내렸다. 예비자금 200억 원. 당장 C 자회사로 이체해. 서쪽 프로젝트 주식. 손해보고라도 전부 매각해. 이번 달 재무제표 최대한 적자로 만들어. 그가 자산 빼돌리기를 실행에 옮기던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비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옆에 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은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기세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와. 장백이 소리쳤다. 앞장선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공무원증을 꺼내 장백 앞에 놓았다. 장 대표님, 경비는 부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경제범죄수사팀과 면담 중일 테니. 저는 군 검찰단 소속 왕경 중령입니다. 제 의뢰인 심령 대령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군 검찰이라는 말에 장백은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왕중령은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군사법원 소환장입니다. 당신은 어젯밤 심대령님의 S급 기밀 파일을 사설 탐정을 통해 불법 조회하려 한 혐의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통화 녹취록과 오늘 아침 체포된 진영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장백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왕중령은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이건 경제범죄수사팀 자료입니다. 당신의 분식회계, 탈세,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보본부에서 지난 3년간 당신의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지시한 200억 원 이체 내역까지 전부. 장백은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심대령님은 예정을 생각해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싶진 않아 하십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왕중령이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무조건적인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은 법대로 분할하되 회사의 부채는 장백이 모두 책임진다. 심령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지만 빚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 그 대가로 군 검찰은 그의 협조를 참작하여 탈세 혐의를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장백은 펜을 들었다. 서명하면 아내와 명예를 잃고 막대한 빚을 지지만 자유를 얻는다.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간다. 임몽은 틀렸다. 심령은 그의 돈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유를 원했고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이용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내고 있었다. 명하겠습니다. 장백은 입술을 깨물며 비뚤어진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왕중령은 서류를 챙겨 일어서며 문 앞에서 돌아섰다. 아, 심대령님께서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에르메스 가방,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의 그 가식적인 인격에 나보다 더 잘 어울릴 테니. 문이 닫히고 장백은 홀로 남았다.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재무팀에서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보고였다. 연이어 임몽에게서 돈은 언제 보내주냐는 카톡이 왔다. 장백은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책상 위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 유리창에 세게 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거짓과 배신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변호사가 떠나자마자 장백의 세계는 맹렬한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주요 거래처였던 화하건설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시청과 소방서에서는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의 가장 큰 건설 현장 2곳을 폐쇄했다.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공무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절망 속에서 그는 은퇴한 사업 파트너인 조영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다. 조영감님, 대체 왜 모두가 저를 외면하는 겁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장백, 자네 정말 똑똑한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바보가 됐군. 자네가 지난 3년간 사업이 잘 풀렸던 게 정말 자네 능력 덕분인 줄 아나? 조영감은 3년 전 장백이 처음 아내를 동반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다. 자네 아내가 요양원에 계신 양아버지를 뵈러 갈 때 자네는 그 노인분이 촌스럽다고 무시했지? 장백은 기억을 더듬었다. 심령은 매달 양아버지를 뵈러 갔지만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늘 무시했다. 그분이 누군지 아나? 바로 사마장군님이야. 예비역 대장, 이 나라의 원로 중 한 분이시지. 이 서울 바닥에서 그분을 만나면 장관이든 재벌 총수든 허리 숙여 장군님이라 부른다네. 자네 아내는 그분이 유일하게 마음으로 낳은 딸이고 우리가 장백그룹과 계약한 건 다 사마장군님과 심대령의 얼굴을 봐서였네. 휴대폰이 장백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밭이나 가꾸던 그 촌노가 사마장군이었다니. 심령이 베풀어준 최고의 기회를 자신의 오만함으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다. 그의 제국은 심령의 배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는 제 손으로 그 반석을 깨부수고 그녀를 내쫓았다. 그때 재무이사가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은행에서 모든 담보자산을 동결하고 부채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24시간 내에 300억 원을 갚지 못하면 강제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백은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다. 임몽의 명의로 빼돌린 비자금. 그는 곧장 임몽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바뀌어 있었다. 그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사준 명품과 가구는 온데간데 없었고 화장대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오빠, 미안. 사랑만으론 살 수 없잖아. 파산한 남자 옆에서 내 청춘을 썩힐 순 없어. 계좌에 있던 돈은 내 새 출발 자금으로 빌릴게. 행운을 빌어. 장백은 종이를 구겨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선물. 첨부 파일에는 임몽이 그의 경쟁사인 황천그룹 대표 이웅의 무릎에 앉아있는 사진, 그의 노트북에서 몰래 데이터를 복사하는 사진, 그리고 이웅에게서 프로젝트 X 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X는 장백그룹의 명운을 건 신기술의 핵심 설계도였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심령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임몽이 그의 피를 빨아먹도록 내버려둔 것이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해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는 이웅이 보낸 신제품 출시 기념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초대장이었지만 그는 가기로 결심했다. 그 두 남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했다. 그는 망가진 옷을 추스르고 마지막 남은 오기를 끌어모아 파티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치욕과 그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한 사람이었다. 그랜드 하서트 서울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이곳은 퇴역 군인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경매 파티가 열리는 밤이었다. 허름한 차에서 내린 장백은 한때 자신에게 아첨하던 이들이 노골적으로 그를 피하는 것을 느끼며 술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VIP 구역에서 이웅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고 있는 임몽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었다. 그때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로 향했다.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밤에 특별한 손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고현 소장님과 그의 파트너이신 국방정보본부 심령대령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심령이 들어서는 순간 장백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박살났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기품 있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에게서는 지성과 권위가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흘러넘쳤다.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체구의 고현 소장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쌍의 천생연분처럼 어울렸다. 장관들과 재벌 총수들이 앞다투어 그들에게 다가가 경의를 표했다. 장백은 그 광경에 숨이 막혔다. 자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아내가 지금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들을 향해 돌진하며 외쳤다. 심령, 나야. 심령은 잠시 그를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막아섰다. 비켜! 저 여자는 내 아내야. 그의 발악은 주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만 자아낼 뿐이었다. 고현 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한번 쏘아보자 그는 얼어붙었다. 저 손님, 술이 과하신 것 같으니 나가서 쉬게 해드리게. 고현 소장의 나지막한 명령에 장백은 쓰레기처럼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호텔 밖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가 미친 듯이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이 심령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의 앞에 앉았다. 심령의 비서인 장비서였다. 정말 당신이 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백 씨? 장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3년 전 사고의 진실을 밝혔다. 그 사고는 심령이 마야광 정가를 잡기 위해 꾸민 위장 작전이었다. 장백의 난입으로 작전은 실패했고, 심령은 그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사고를 내고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당신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망친 방해꾼이었죠. 심령 대령은 당신 때문에 3년간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고통받으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장비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장백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은인이 아니라 짐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를 견뎌낸 것이었다. 장백은 미친 듯이 웃었다. 그는 3년 내내 한 편의 슬픈 코미디의 주인공인 줄도 모르는 광대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아니, 애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장백은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맹비난을 받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심령이 근무하는 국방정보본부로 향했다. 그는 비가 쏟아지는 부대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몇 시간 뒤 문이 열리고 나온 것은 진립소령이었다. 장백 씨, 여기서 연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대령님께서는 국가안보전략회의 중이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낭비할 시간 없으십니다. 진소령은 심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령님께서 전하십니다. 당신과 자신은 이제 원고와 피고 관계일 뿐이니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판사에게 하라고, 그리고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장백은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임몽을 찾아갔다. 허름한 모텔에 숨어있던 임몽을 폭행하고 그녀가 빼돌린 돈을 빼앗았다. 맞아서 얼굴이 엉망이 된 임몽은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심령대령의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폭행당했다는 거짓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은 권력자의 갑질에 분노했다. 장백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임몽과 짜고 자신도 심령에게 3년간 학대당한 피해자라는 글을 올렸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심령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부는 장백이 임몽을 폭행하는 CCTV 영상, 그의 불륜 증거와 자산 빼돌리기 계획이 담긴 녹취록을 전부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령의 군 복무 시절 부상으로 흉터가 가득한 등을 공개하며 그녀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밝혔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국민적 영웅을 모독한 장백과 임몽은 순식간에 전 국민의 공적이 되었다. 그날 오후 장백과 임몽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장백의 시골 부모님이 상경해 경찰서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아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잘나가는 며느리가 자신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국방정보본부 정문 앞으로 몰려가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다. 심령은 직접 나와 그들의 추태를 냉정하게 지적하며 공무집행 방해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범 혐의로 그들을 경찰에 넘겨버렸다. 장백은 가족마저 잃었다. 한편 마야광 전갈은 심령에게 복수하기 위해 장백을 납치했다. 그는 장백을 인질로 삼아 심령을 유인하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장백은 마지막으로 심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심령은 나는 당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했지만 즉시 최정예 특임대를 이끌고 구출 작전에 나섰다. 폐화학 공장에서 벌어진 총격전 속에서 심령은 장백을 구하려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그 모습을 본 장백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에서 몸을 던져 총을 쏘려던 전갈을 덮쳤다. 그녀를 건드리지 마. 그가 울부짖는 동안 전갈은 그의 복부를 2차례 칼로 찔렀다. 장백은 피를 쏟으면서도 전갈을 놓지 않았다. 영아, 쏴! 그 외침에 심령은 눈물을 머금고 정확하게 전갈의 미간을 쏘아 그를 사살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장백에게 심령이 찾아왔다. 장백은 목숨을 건 자신의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돌렸으리라 기대했지만 그녀는 차갑기만 했다.
당신이 날 구한 건 3년 전 내가 당신을 구한 빚을 갚은 셈치죠. 이제 우린 서로 빚이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사랑도 미움도 없다고, 그는 그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때 한 의사가 장백에게 다가와 2년 전 심령이 유산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장백이 술에 취해 밀치는 바람에 아이를 잃었지만 심령은 그가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었다. 장백은 자신이 아내뿐만 아니라 제 아이까지 죽인 살인자였음을 깨닫고 오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혔다. 그 후 3년이 흘렀다. 장백은 도시 외곽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허름한 식당에서 낡은 TV를 통해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는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장군으로 진급하여 소장 계급장을 다는 심령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함께 진급한 늠름한 고연 중장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졌다. 장백은 차가운 밥을 삼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이 이제는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식당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은 저런 여자를 버린 남편은 대체 어떤 멍청이냐며 혀를 찼다. 장백은 묵묵히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갈 것이다. 위대한 여인의 삶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남자의 마지막은 끝없는 후회뿐이었다.